예. 예, 일단 지난번까지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이제 그 예. 카페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제 서문격에 해당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네네. 이제 카페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항상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장 경제를 살고 있으면서 가장 자주 우리가 가는 곳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향유하고 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 어떤 매장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우리가 네, 정작 그렇죠. 매장에서 네. 어떠한 그러면은 소위 논리를 가지고 무엇인가가 연출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를테면 컨셉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컨셉의 내용에 해당하는 컨셉션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맞아요.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난 시간에 재밌었고 오늘이 뭔가 더 재밌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기.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카페라고 하면은 이게 자꾸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하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생긴 것 자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문헌들이 커피라고 하는 그 음료 자체가 전승되어 온 시기와 또 카페라고 하는 그 업장 자체가 도시의 풍경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 시기,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그럼 정말 커피에 관한 곳이었느냐라고 하면은 그 카페라고 하는 곳이 정말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향유하는 그런 곳이 되느냐의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은 오히려 맞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일반적으로 커피가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온 시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한제국 시기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때 많이 나오는 신화들이 뭐냐면 손탁 호텔 그리고 정관헌에서 고종이 커피를 마셨고 이런 얘기들. 그쵸.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카페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30년대 이제 특히 우리가 소위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박태원이나 이상 같은 그런 사람들의 소설에 등장하는 카페라고 하는 곳은 제비다방 이렇게 이런 데 나오죠. 사실 다방이죠. 맞아요. 지금 정확히 제비다방 같은 경우에 다방일 뿐더러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보면은 소위 끽다점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차를 이제 만끽하러 가는 곳인데 마시러 가고 느끼러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의외로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면 이제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던가 하는 곳의 소설들을 보면은 의외로 커피가 정확히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커피라고 되어 있지 어떤 커피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카페라고 맞습니다. 하는 공간이 커피라는 공간 이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곳이 모이는 맥락이 이전과는 단절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현대 도시로서의 경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커피가 뭔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또 커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한국 사회에서 커피를 향유하는 데에서 어떻게 이제 언제부터는 커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졌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이제 좀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기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이른바 원두 커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원두 커피하고 커피하고는 딱 그 부분이 됐었어요. 다르다. 그렇죠. 저희가 이를테면 그렇죠. 봉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 그 믹스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가 커피를 먹는 것에 있어서 커피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선 저희가 다두라고 하는 이제 그 브랜드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다두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다에 무슨 두 쓰시는 거죠? 한자로? 차 다자에다가요, 콩 두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풀어내면은 차 우리는 콩, 그렇죠.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커피차 이제 실제로 이제 사실 커피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한국어에서도 실제로 가베차라고 하는 네. 표현으로 많이 썼고 네. 차처럼 이렇게 우려내는 것이라고 네. 생각. 사실 그리고 그게 크게 틀린 그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같이 끓이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최근에는 그런 커피는 일반적으로 터키시 커피라던가 아니면은 네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커피라고 하는 음료를 생각했을 때 흔히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네. 쓰잖아요. 그거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액체에 투과시킨다라고 하는 그게 예, 있는데 그렇죠. 중력의 한편으로는- 힘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 거기 커피 내에 있는 이제 미각 예. 미각 분자들을 씻어 내려오면서 이제 네. 나온 네. 그 음료를 이제 일반 저희가 커피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싱글 오리진 커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콩 빈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 자체에 집중하는 업장들도 생기고 거기에 호응하는 소비층이 이제 생긴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소 심수궂은 잠시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여보세요? 예, 아닙니다. 예, 예. 네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네. 네, 이제 커피라고 하는 음료 자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하는 소비층이 생긴 것이 최근에 카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다소 이제 좀 저희가 짓궂은 또는 약간 심수궂은 질문을 해보자면은, 네. 다양한 싱글 오리진 커피, 우리가 이제 그거 대개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인도네시아 네. 만델링, 네. 케냐 AA, 어쩌고저쩌고, 콜롬비아 슈프리모 이러면은, 네. 우선 그런 다양한 싱글 오리진 커피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놓고서는 네. 비교를 하면서 그 맛을 각자 구분하는 것이 바리스타 분들에게는 물론 가능한 것인데, 과연 그게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평 비교를 해놓으면은, 맛의 차이가 명확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그것이 어떤 전문성의 영역이라면, 그렇게 그걸 소위 말하는 메뉴와 상품의 어떤 카테고리화 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예.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네. 원두에 와인에서 얘기하는 때루아라는 개념도 원두에 커피에서도 많이 쓰고, 품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나라별로 농법이라던가, 후처리 방식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로스터가 이제 연출상으로, 연출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부여하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볶는 단계군요. 네, 볶는 단계에서. 예, 볶는 단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로스터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제 말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다. 나는 원두 본연의 맛을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류법, 그런 분류법이 처음 들어온 게 이제 되게 근래에 들어왔어요. 오래 잡아도 네. 90년대쯤, 그 이전엔 말씀하신 것처럼 끽다점 이런 형태였고요. 그런 싱글 오리진을 우리가 보다 커피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음용하는 방식이 들어온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커피 역사도 짧지만 그 커피 역사에서도 상당히 최근, 저 정도 나이대만 해도 그 정도의 커피 이제 세대는 모두 겪어볼 수 있었을 정도로, 예. 아니면 조금 윗세대라면은 정말 다 자기 인생에서 이 커피 변화의 흐름을 전부 다 한 사람이 겪어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고 속도감 있게 변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커피가 전해오면서 커피를 이해하는 인식도 같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이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콜롬비아 슈프리모, 과테말라 안티구아, 인도네시아 만델링, 케냐 AA 이런 식의 어떤 국가명이 붙은 이제 커피들 간의 이제 구분 절차일 텐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커피들 간의 어떤 이미지, 인식도 같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케냐는 이런 맛이 좀 난다라는 인식들, 만델링은 이런 맛이 좀 난다라는 인식들이 그러니까 계승되는 후대 로스터들, 커피를 볶는 사람들한테 전승이 되면서 그것이 이미지로 굳어져서 그 맛을
암암리에 연출하게끔 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소위 커피계에서는 뭐 커머셜 커피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말하는 스페셜티 커피 시대와 구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지금 말씀드리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네. 약간 좀 점프를 하고요.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시대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커피를 들여온 아주 권위 있고 권력 있는 몇몇이 이런 맛이나 이건 이런 뉘앙스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정서가 후대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어떤 케냐는 이런 맛이 소위 암암리에 퍼져 있는 케냐는 이런 맛이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는 이런 맛이다. 콜롬비아 슈프리모는 이런 맛이다라는 것은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로스팅 과정에서 로스터들이 어떤 이미지를 부여한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느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커피가 될 수밖에 없고 될 소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다름 자체를 즐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을 로스터나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즐겨 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거든요. 사실 이거랑 그렇죠. 비교해서 마셔보세요. 그럼 확실히 달라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다르네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어떤 커피에 제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법을 쓰는 거지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태도를 이제 초기에 커피를 파는 사람, 소위 말하는 커피 장인들이 기꺼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싱글 오리진을 메뉴에 올린다는 것을 차이를 경험하게 하고 커피의 다양한 세계관을 경험하게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던 비교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겁먹으셔서 난 커피 맛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치 포도주 와인 같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를테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포도주 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포도의 종을 가지고서는 시라즈라던가 아니면 카베르네 소비뇽 이런 것들은 이제 이를테면 종의 이름일 것이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도멘느라고 해가지고 소위 어디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를테면은 하나의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기관이라고 하면 대단히 좀 거창하게 느껴지면 하나의 농장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표준화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각각 이제 놓고 보면은 맛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어떻게 보면 싱글 오리진 커피를 마시는 데 있어서 어떤 싱글 오리진 커피를 왜 즐겨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일종의 하나의 전제가 되는 미드미터인데 일단은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또 박진호 대표님께서 자신의 유튜브에서 또 워낙 또 자세히 또 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특히나 이제 커피라고 하는 작물은 워낙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제3세계라고 하는 세계의 어떤 국제 정치 질서에서 약간 주변부에 있는 국가들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주변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커피를 선택하는 풀은 주로 어떻게 마련을 하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커피를 이 싱글 오리진을 마련하는 풀이라는 게 어떤 거래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너서클에서는 암암리에 입소문들이 있고요. 어느 회사가 있다더라. 제가 거래하는 회사도 되게 이렇게 작은 규모의 아주 특별한 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방면에서는 대기업으로 누구나 알만한 그런 백화점식으로 잡다하게 여러 가지 콩들을 정말 많이 다루시는 업체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게 된 분들 몇 분들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자꾸 이 용어를 쓰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좀 난해하실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좀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용어를 쓰고 싶은데 예, 어쨌든 시간 관계상 그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싱글 오리진이나 아니면은 뭐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제 채널을 통해서 좀 그 설명을 드릴 계획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이제 답답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커머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이쪽에 이쪽에 구독과 올라갑니다.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스페셜티 커피, 커머셜 커피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네. 최신의 경향을 스페셜티 커피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머셜 커피 시대에는 망설일 건 고민은 그다지 없었어요. 왜냐하면 커피 기본 품목이라는 것이 이거를 언술로서 성문화해서 딱 고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네. 싱글 오리진을 다루는 카페라면 커피 전문점이라면 로스팅을 하는 커피라면 요런 품목은 다뤄야지 하는 게 좀 있었어요. 선생님도 아마 네. 과거에 좀 가보셨으면은 익숙하실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콜롬비아 슈프리모, 브라질 산토스, 그렇죠. 과테말라 안티구아, 예가체프, 케냐, 네. 뭐 인도네시아 만델링. 근데 사실 그 이외에도 커피가 잘하는 그 나라는 너무 많고 그리고 커피 그렇죠. 재배가 시도되는 나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중미 지역으로 가면은 그 국경도 너무 복잡하고 여러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선 다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몇 가지로 선택이 되어 있었다는 거는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직관이 이제 전승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커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종류도 많고 거기서 또 밭에서도 또 뭐 어느 섹션 내가 그렇죠. 밭 한 구석에다가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신품종을 심어봤는데 요건 어때? 뭐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무한에 가까운 종류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다루는 방식도 어렵거니와 대부분은 그런 것들은 이제 주 거래처에서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죠. 저희 이런 식의 신제품이 입고되었습니다. 뉴크랍이 입고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한번 먹어볼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젠 거의 무작위식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예요. 제가 커피, 인사이트에서 좀 한 발자국 빠져나와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선택하는 풀들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좀 있기도 좀 어렵고요. 각각의 로스터가 자기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보의 꼬리를 물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 생두 라인업이라든가 거래처를 완전히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도 약간 눈치채우고 계셨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객관적인 어떤 맛이 더 좋아서 이런 관점보다는, 이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커피를 다루는 그걸 저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이냐,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저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내지는 그리고 이야기의 전달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면은 인맥이죠, 인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 아는 사람한테서 받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서 받는 거. 이것이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개인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아니죠. 네. 굉장히 사적인 어떤 기준과 사적인 관계를 토대로 몇 가지를 추려서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해마다 라인업을 형성을 하고 그걸 또 가지고 블렌딩을 하고 이제 그 블렌딩에 쓰인 원두를 시기별로 이제 싱글 오리진으로 선보여 드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작업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너무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네. 네, 유튜브 채널에 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케냐의 응다로인이
농장의 네네. 생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의 라인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고 저조차도 이 싱글 오리진을 다룬다는 의미가 뭘까? 그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한 업장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결국에는 그 커피의 셀렉션이라든 그 선정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카페가 그 자신의 고객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욱더 사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밀한 그런 어떤 고려를 하시게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었던 걸로 전 이해를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근데 또 최근에 보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그 카페쇼라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커피들을 이를테면 어떤 그 전람회 형식으로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바이어들이 만나고 이제 또 거래를 진행하고 이제 이런 그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카페쇼가? 요즘에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있어가지고. 예, 양대 카페쇼라고 하면, 가장 큰 카페쇼라고 하면 1년에 두 번이 열리거든요. 상반기에 서울 커피 엑스포, 그리고 네. 하반기에 서울 카페쇼. 이렇게 두 번의 카페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커피 행사일 텐데, 엑스포는 4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번 행사가 취소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또 연결돼 이제 그러한 행사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는 별개로 그 행사에 연계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또 가치 사슬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식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건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싱글 오리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해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로 좀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연원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싱글 오리진 커피를 통해서 카페가 그러면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의 이야기를 해주신 셈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라고 하면은 좀 그런 게 있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다두 같은 경우에 정말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이제 특히 이런 어떤 굉장히 세련된 취향을 전시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대상화해서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귀한 것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 맞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굉장히 어떤 좋은 취향을 전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어떻게 보면 커피가 활용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지금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피하시기 위한 고민을 또 나름대로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생산자들 자체는 소외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반성적으로 보고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싱글 오리진을 마시는 일련의 우리가 계승해왔던, 우리가 이어왔던 어떤 태도라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수평 비교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까지 아우르는 어떤 좋은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우선은 아까 얘기랑 비교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평 비교가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를 이어온다면은 커피를 3잔, 4잔을 동시에 놓고 1번, 2번, 3번 마시고 관능 평가를 하면은 그게 다르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네. 다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나는 커피 맛을 몰라요라는 것들, 나는 커피 맛을 구분할 수 없어요라는 것들은 그러면은 그런 내용하고는 그런 관능적인 어떤 관능과 관능의 비교, 그 정비교가 가능한 아주 네. 같은 조건의 비교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나는 그 어떤 관능을 투영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로 입장이 다른 것들 간의 비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역시 쉬라즈는 이런 뉘앙스야. 뭐 이런 정도의 얘기. 이 도면에서 이런 와인을 이런 뉘앙스를 만들었다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관능과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커피를 안다, 커피 맛을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측면에서 물어본다면 그건 웬만한 프로들도 잘 몰라요. 아주 한정된 조건에서 아주 오래 경험을 쌓으신 분들, 뭐, 내가 여기 볼리비아에 있는 어느 농장하고 20년째 거래를 했어. 그 사람하고는 가끔 술도 마셔.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죠. 그런 상황인 정도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농장에서 이런 맛이 나온다고? 아닌데? 이런 식의 얘기. 그 정도 레벨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사람은 불가능해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싱글 오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라던가 고정관념을 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천착,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천착이 너무 심화되고 그리고 그걸 찾는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인간의 능력이 부족한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 나가는 여정 자체가 어떤 숭고하고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 인류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힘을 그렇죠.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학 커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부류의 인종을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그것을 요구해낼 수 있는 위치에까지 그렇죠.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럼 가장 맛있는 커피를 찾는 이 여정, 이게 맞느냐? 그러면은 그래서 커피를 컨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숫자들, 정보들, 객관적인 어떤 테이스팅, 맛보는 행위들, 정보가 없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커피 이너서클에서는 커핑이라고 하는데, 맛보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커핑 점수, 누구의 커핑 점수, 그래가지고 가장 맛있는 거.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소위 말하는, 공정해 보이는 개인은 만들 수 있을지언정, 얼마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정말 큰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가능하다면, 이전에, 우리는 항상 답은 경험한 것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복고주의 혹은 회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안을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그 과거의 역사에서 이제 대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시대의 근대에서의 어떤 끽다점이라는 것, 커피는 논외였던, 자기만의 뭔가가 더 있었던 그런 끽다점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여기서 재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페셜티 커피 씬, 커피 그 자체를 즐기는 커피의 어떤 쇼룸 이후의 어떤 다방 내지는 카페 형태로서 재구축된 그런 끽다점의 모습을 제가 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꼭 커피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 위계 내에서 함께 이렇게 그렇죠. 존재하면서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추적한 노하우 그리고 제3세계의 커피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수단들, 능력들, 이거는 좋은 커피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능력임에는 분명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좋은 커피라는 거, 객관적으로 점수가 높은 커피라는 것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이냐라는 부분에 천착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 현대사회에서,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소위 말하는 고급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재원이에요. 경제적인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버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커피 생산국들은 정말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죠. 노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커피밭 하면은 뭐 엄청나게 막 끝이 안 보이는 막 그 지평선이 펼쳐지는 그런 어떤 뭐랄까 대규모 농장주가 있고 막 옛날 영화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인가? 거기서 보면 거기서 보면 이제 그렇죠. 네덜란드인가 그 주인공이 와가지고 커피 농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배우도 굉장히 막 우아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분위기를 보면은 커피와 장인 막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막 연애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진 그런 곳보다는 뭐 볼리비아나 아니면 온두라스나 이런 곳에는 아주 산속에 막 텃밭 같은 데서 개인 노동자, 가족 노동자가 텃밭 같은 데서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체리도 벗길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게 한국 돈 한 15만 원 하거든요. 그 기계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당나귀에다 싣고 채로 당나귀에다 싣고 거의 그 껍질 벗기는 데까지 와요. 후처리장까지 그걸 가져와요. 네네. 그러면은 이만했던 게 요만해져요. 왜냐면 체리를 벗겨내니까. 근데 그렇죠. 과육이 없어지니까. 벗겨가지고 오면은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분들을 다 안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 벗길 게 없어. 당나귀에다 그 짐을 싣고 이제 와서 요만큼의 커피를 파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고의 품질 여기서 꽃향기가 나고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회의가 드는 거죠. 그렇죠. 농장의 설비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최신화되어 있는 설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분은 되게 기업화된 그런 농장들도 있고 되게 선진화된 농장들도 있고 그런데 농장주분들도 굉장히 멋진 열정과 굉장히 좋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커피 농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소농들의 영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셜티 커피, 고급 커피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 점수에만 천착을 하고 고급이라는 거, 가장 맛있는 것,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부분에 천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는 어차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무작위성을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는 무작위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낼 거야. 이런 정도의 얘기. 소위,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놔버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서, 이게, 어디서 상 받았어요. 이런 커피는 저희 가게에서는 드시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정말 지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게 이게 사실은 커피 말고 이제 다른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초콜릿 같은 경우에 카카오 그 빈을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유명한 얘기기도 한데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코트디부아르가 소위 서아프리카에 있는 곳이 굉장히 유럽으로 가는 카카오를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나도 그렇고요. 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유럽에 이제 소위 우리가 초콜릿의 명산지라고 하는 곳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유럽에 있잖아요. 벨기에라던가 프랑스라던가 독일이라던가 스위스 등에 있는
그 초콜릿을 들고 그 코트디부아르하고 그냥 가나 같은 그런 이제 소위 기님 안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카카오 빈을 수확하는 농민들에게 보여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완제품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 번도. 물론 이제 네. 물론 가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가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그 자기네 나름대로 그 킹스 초콜릿인가 해가지고 그 굉장히 좋은 그 나름의 자기네가 만들고 있는 그 초콜릿 브랜드가 있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그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확한 건데 그게 어떻게 뭘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시의성 있는. 정말 아주 고전적이고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서 자기 노동으로부터 자기가 소외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말을 거는 방식도 계속 뭐랄까 이제 커피의 정보 혹은 커피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합니다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선택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나는 좋은 것도 마시고 비싸다는 것도 마셔보고 싶은데 이걸 외면하자니 공정무역이라는 가치도 좀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소비자한테 모든 의무를 맡길 거냐는 거예요. 모든 의무를 전가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의 이제 소비 생활을 영위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 각각의 어떤 사정과 환경을 냉철한 시각으로 발견하면서 그렇게 소비자들과 연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운동 그 자체를 소비자한테 강요할 거야. 이게 공정무역이니까 팔아주세요. 이게 그렇죠. 어디 빈민가에서 나온 거니까 사주세요. 어떻게, 별로 맛도 없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근대 커피숍, 다방이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어떤 커피인지도 몰랐던 거잖아요. 이게, 독일에서 가져온 거래. 그때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좋은 커피였거든요. 이게 독일에서 가져온 거야. 네. 이게 미국 커피야. 그래가지고 저희 고향에는 이제 원주니까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미제 가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미제 가게에서 이제 흘러 들어온 거 군무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약간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커피를 다루면은 최고급이었어요. 네. 깡통 커피도 있고요. 깡통 커피 딱 열어보면은 갈아져 있는 거. 그렇죠. 갈아져 있는 거. 건데 이미. 네, 그런 거면은 아주 최고였어요. 그런데 최종 소비자도 이제 어느 정도 산지와 직접 정보로서 산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 모든 산지 국가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하면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마트 진열장에 올려놓은 것 같이 진열장에 그렇죠, 올려놓고 그렇죠. 컨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의 입장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역시 제국의 시작에서 이제 그렇죠. 식민지들을 마트의 진열장에 올려놓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태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입장에 좀 동화돼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커피를 만난다는 모습, 커피인들이 생각하는 커피와 만난다는 모습은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여기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좀 더 다양한 커피를 만날 수가 있어졌어. 다양성이 보장이 됐어. 이렇게 만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현상을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그 구조가 마트와 마트 진열장을 바라보는 손님,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라는 게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또 싱글 오리진 부분을 다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엄청나게 비극적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따로 쓰고 있는, 네. 제가 따로 쓰고 있는 지금 카메라에다가는 지금 녹화를 했는데, 네. 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회의하듯이 한 지금 이 줌 화면은 지금 녹화가 안 됐어요.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요, 예. 여기서 일단 한번 그러면 박수를 쳐가지고 한번 한번 끊고요, 카트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부분부터는 제가 다시 켜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싱글 오리진 부분만 그 영상에 있는 겁니다. 한번 끊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첫 번째를 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커피 얘기지만은 커피 중에서 특히 이제 에스프레소 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항상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대담을 할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담을 할 때 되게 좋은 대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여쭤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원래는 질문지에다가는 막 카페 다두의 메뉴판에는 아메리카노가 없네요 라고 썼는데 이거 너무 이상한 좀 연구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카페 다두의 메뉴판에는 사실은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은 또 아메리카노 없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없다기보다는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참 얼마나 빠릅니까?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걸 적는 게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할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약간 그 디저트 위주로 운영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메리카노라고 안 하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 알롱쉐라고 해가지고 알롱쉐가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서는 에스프레소를 이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탔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알롱쉐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군요. 네, 그게 알롱쉐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롱쉐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prolonged coffee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두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아메리카노 주세요를 하면은, 아메리카노, 따뜻한 건 3,500원이고요. 차가운 건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시키십니까? 많이들 시키십니까? 거의 대부분 아메리카노를 드시죠.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워요. 그렇죠. 흥미로워요. 이것도 흥미롭죠. 메뉴에도 없는데 시키잖아요, 그냥. 메뉴 없는데 아메리카노가 왜 없어? 이런 약간.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여긴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라고 여쭤보시기 때문에 뭐 언질은 해드리죠. 이제 따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도 이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요 정도는 그냥 자기가 딱 그 필요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난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라고 이제 집에서부터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냥 주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별로 어려움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분들은 더러 계세요. 여기 아메리카노는 없어요? 아메리카노 됩니다. 근데 왜 메뉴판에는 없어요? 시키시면 됩니다. 메뉴판에 없어서요. 그렇죠. 메뉴판에 없으셔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알고 시켜요? 그럼, 시키셨잖아요. 방금 말하셨는데요. 드릴까요? 이런 에피소드도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메뉴판에 아메리카노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메리카노는 취급하지 않는다. 아메리카노는 팔지 않는다라는 맥락 하나. 아니면은 메뉴판에 이제 문헌화되어 있지 않다.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명백히 후자고요. 그런 구분이 가능한 건 또 뭐냐면은 그 메뉴판이라는 것이 갖는 독특한 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뉴에 올리지 않았을 뿐인 거죠. 메뉴판에 안 써놓은 거랑 팔지 않는 거는 충분히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좀 얘기가 먼 얘기부터 좀 시작해야 될 텐데, 메뉴판이라는 것의 의미, 효용,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기술자가 있는 작업장으로서의 가게, 그 가게의 효용,
이 두 가지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이제 메뉴판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어떤 기술자가 있는 기술자의 작업장으로서의 그 가게 효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꿔 말해서 편의점 내지는 마트와 구분되는 효용이거든요. 현대에는 그런 것들이 공산품을 팔고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가 등장해 버렸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 가게가 독점하고 있던 상품을 판다는 맥락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전가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게라는 것의 존재 의미를 재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과잉 의미 부여하면은 너무 지나친 그 허영이나 어떤 그 맥락적인 왜곡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뜨겁게 안녕을 외칠 수 있는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말로는 좀 추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아직 우리의 효용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놓아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위기이면서 지금 지금 우리한테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닥쳤지만 그것과 맥락이 저희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맥락적으로 되게 비슷할 수 있는 게 이거는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의 이 가게라는 것의 입지, 가게라는 것의 위상이 장인으로서 기술자로서의 기술자의 작업장으로서 존재하는 가게의 위상이라든가 효용 내지는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고찰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거든요. 편의점 커피 정말 마실만 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가끔 편의점 커피를 먹어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웬만한 그냥 프랜차이즈나 이제 좀 경험이 부족한 바리스타가 만드는 뭐 커피 바리에이션 음료들 보다는 거기서 남양이나 뭐 메일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뭐 포장되어 있는 카페 바리스타 뭐 이런 음료가 우리는 왜 이걸 두고 굳이 카페를 가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접하게 또 따라왔어요. 바빈스키 그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그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더치커피라든가 콜드브루라는 흐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품을 파는 가게 입장에서 이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아메리카노 얘기로 다시 들어오면은 그 메뉴판이라는 것이 편의점이나 마트의 진열장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마트의 진열장처럼 메뉴판을 소화한다면은 그 메뉴판은 굉장히 뭐랄까 비효율적인 문서예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볼륨으로 확 제시하는 그 진열장에 비해서 대부분 문서로 된, 뭐 더 나가봤자 40몇 장 들어있는 메뉴판이라는 것은 임팩트가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럼 메뉴판은 메뉴판 나름대로의 효용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매식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서구에서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레스토랑이라든가 이제 손님을 상대하는 레스토랑이 생겨났을 때 이 가게의 상황을 처음 오는 낯선 타자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타포로서 이 문서, 이게 이제 저는 메뉴판의 시초이자 가장 중요한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메뉴판의 효용이 또 무너진 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그래요. 아까 싱글 오리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우리 인간 문명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 한 자리에 집대성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뭐 SSG에서 클릭 몇 번이면 새벽 배송해가지고 뭐 외국의 식재료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전능한 어떤 음식
음식과 재료라는 입장에서 환경이라는 입장, 음식을 만드는 환경이라는 입장에서 전능함을 손에 넣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또 무엇을 암시하냐면은 우리가 그 음식이 비롯될 수 있었던 어떤 우리가 필연적으로 처해 있는 각자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라는 부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부분을 찢어발겼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탈맥락화된 것이죠. 예, 그렇죠. 찢어발겨지고 해체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나으리께서 사냥 갔다 오면은 육류가 좀 풍부하게 있는 것이고 봄이 되면은 우리 앞들에 봄에 맞는 이제 작물들이 자라는 거고 누구 그렇죠. 이웃에서 누가 뭔가를 갖다 주면은 어디 멀리 여행을 가가지고 뭔가를 갖다 주면 그 식재료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필연적인 상황들이 조리라는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그 재료를 정해주고 그 정해진 재료를 다루면서 기술이라는 걸 성장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익히고 습득하는 기술이나 이제 문화적 맥락을 담지하고 있는 음식들은 다 그런 어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찢어발려져 있잖아요. 그 환경들이. 그렇죠. 예, 여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와인도 마실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근데 그 여러 가지는 맥락이 완전히 달라요. 한식도 먹을 수 있고, 와플도 먹을 수 있고, 빈대떡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라는 것이 해명해야 될 환경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해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그 환경을 대변한다는 어떤 메뉴의 효용을 일반 사람들도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알아채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고집하고 싶고 이 부분을 좀 복원하고 싶어요. 메뉴는 맥락을 다뤄야 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제 어떤 포착이라던가 이제 순간적인 어떤 관능을 주지만 이 텍스트는 서사를 담아야죠. 텍스트는 서사를 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메뉴판이라는 이제 텍스트에는 어떤 더 많은 맥락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어떤 실체적인 예로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술을 마시는 바, 특히 좀 여러 가지 메뉴를 다루고 이제 좀 숙련된 기술을 전제로 하는 카운터바 같은 경우, 카운터바래. 오센틱 바 같은 경우에서 이 맥락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바텐더가 있는 그런 곳이죠. 네. 예, 그렇죠. 바 술장 같은 데를 보면은 정말 세계 거의 모든 곳에 있는 술들이 다 진열이 돼 있어요. 그것도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바텐더마다 이제 주목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난 싱글 오리진이 좋아. 아니면 난 아일레이 몰트가 좋더라고. 난 럼 쪽에 치중을 해서, 이런 하나의 맥락을 가져도 너무 그 바텐더가 평생 다룰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맥락이 있는 게 또 술인데, 왜냐면 인간이 계속 이 생산을 해내고 발명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수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칵테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그 가능성의 그 경우의 수는 우주의 별들만큼 무한대일 거예요. 무궁무진일 거예요. 그럼 그 칵테일들이 과연 메뉴판에 적혀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러면은 메뉴판에는 뭘 적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예가 그런 건데, 선생님 혹시 어린 시절 이런 추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과학동화 같은 이제 잡지 같은 거, 탐구생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점 이어서 그림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점에 이제 숫자가 이제 매겨져 있고 그 숫자대로 점을 잇다 보면은 하나 예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그렇죠. 그런 퍼즐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퍼즐들이 이제 그런 퍼즐의 점 같은 것들이 저는 하나의 개별 메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 있는 좌표인 거죠. 의미 있는 좌표는 하나씩 놓되 이것들을 이어가다 보면 어떤 하나의 그림이 나오고 이 가게가 추구하는, 이 가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온다.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함께 찾아내거나 내지는 함께 만들어가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면은 1번 선과 2번 선은 약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서툴다면 고지고대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직선으로 잇는다고 하더라도 이 점이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으면, 충분히 풍부하게 짜여져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이것이 완성됐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만나게 될 거야라는 어떤 전제, 그 점들, 그 하나하나의 점들이 각에서 다룬 하나하나의 메뉴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아메리카노 얘기입니다. 이제